네, 정창수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주요 이슈. 오늘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을 지금 이야기하려면 인구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땅이 줄어들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인구 구조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데드 크로스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이렇게 쭉 가죠.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상 출생률이 훨씬 많았습니다. 출생자도 많고 그랬는데 사망자와 출생자가 만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생자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늘어나서 그 수가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사망자가 더 많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구 성장률이 0.07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역전되는. 2025년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해가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된 이유는 노인이 갑자기 어디서 태어나지는 않으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0.72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지금 0.5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려운데도 아직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근거 없는 낙관하시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 미래에 관심이 좀 없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다음 이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고령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 비율이 높지 않으면 사실 인구가 조금 줄어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뒤에 통계를 보시겠지만 굉장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비율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젊은이들 소수가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세금 내는 사람도 적고 소비하는 사람도 적고 이렇게 되는 아주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비수도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뭐냐면 수도권 집중이에요. 저출생, 초고령화는 어디나 있는 문제지만 비수도권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소용없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지방 소멸의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측정할 수 있는가? 지표가 필요하겠죠. 지금 두 가지가 만들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와 인구 감소 지수예요. 원래는 2016년에 일본에서 먼저 지표가 만들어졌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 있는 어떤 분이 지표를 만든 거예요. 지표는 간단합니다. 일본에서 하는 거 그대로 65세 이상의 노인 숫자 분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예요. 그러면 그 여성 인구 수가 줄어들수록 출산율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이에요. 당연하겠죠. 그 노인보다 젊은 여성의 수가 더 많다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정상은 1.0 정도고 수치가 비슷하다는 정상이고 소멸은 이제 1.0 미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고위험은 0.2 미만입니다. 대단하죠? 노인이 10명이면 가임기 여성의 수가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출산율이 극히 미미하겠죠. 예를 들면 매년 한 명씩 낳는다 하더라도 노인의 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용정보원이 지금 한 통계를 가지고 먼저 우리 지방소멸 지표가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서 8개 지표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지표가 단순하잖아요. 여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아예 안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행안부는 8개의 지표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초출생률, 재정자력도 이렇게 아주 다양한 측면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표가 좀 고도화되겠죠. 이거는 다행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행안부의 지표는 이 지표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가중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한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행안부가 이걸 기준으로 지방 소멸 관련한 인구 감소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멸 위험 시군구수를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색깔이 좀 보이시죠? 지금 소멸 고위험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2015년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고위험 지표가 아직은 이제 해당되는 지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0.2 미만. 고용정보원의 지표에서도 0점 미만이 굉장히 좀 위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세 군데가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20년이 되니까 22개가 되고 24년이 되니까 57개가 되는 겁니다. 고위험 지역이. 그래서 이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지표에서 나왔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데 이걸 반영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24년 기준으로 고위험 지역이 57군데, 소멸 위험이 73군데, 소멸 주의 지역이 86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위험한 것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멸 주의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멸 저위험 사실상 별로 문제가 없다 하는 곳도 112군데에서 12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바야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면 다음 표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온 지도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좀 색다르죠. 물론 이게 우리나라 지도는 이 집중력이 높은 도시 지역 이런 게 너무 좁게 나타나서 문제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푸른 아주 짙은 초록색 저소멸 지구가 2005년만 해도 전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그리고 0.2 미만의 짙은 붉은색이 2005년만 해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게 2015년이 되니까 등장합니다. 붉은색이. 어디에 주로 등장하죠? 이쪽 경북 쪽하고 전남 쪽에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2024년이 되니까 짙은 붉은색이 전국에 마치 곰팡이가 번지듯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 소멸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 수도권에도 일부 지역에서 강화군 이쪽이긴 하지만 고위험 지역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지방 소멸 대세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적응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는데 이걸 이제 애써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히 어느 지역에 더 문제가 있느냐? 아까 지도에도 나타났지만 이번엔 광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는 소멸 위험 지수가 지금 보시면 제일 괜찮은 데가 울산이 1.61로 제일 아직까지는 문제가 덜한 곳이었고, 전남이 0.52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흘러서 2014년이 되면 세종이 1.09이고요. 전남이 여전히 낮죠. 전남이 0.32가 됩니다. 전남도 거의 반이 줄고요. 그때 1위였던 울산 같은 경우는 0.62로 거의 40%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종은 매우 특이한 곳이죠. 세종이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져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주를 많이 해온 거죠. 행정수도 이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도 영원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모든 지역이 줄고 있습니다. 서울도 1.30에서 0.8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이나 수도권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도 지금 작년에 930만 명대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20년 전에 서울은 거의 1100만이 육박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20년 동안. 뿐만 아니라 물론 서울도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강서구라든가 관악구라 이런 늘어났는데 줄어든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노원구가 15년 전에 69만을 찍었다가 지금 작년에 49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노원구는 계속 국회의원 3명을 뽑다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실제로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소멸, 뭐가 문제냐. 제가 참고로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동경도 부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동경 부근에 위성도시가 수십 개가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 위성도시 중에 소멸이 되는 지역과 소멸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소멸이 되지 않는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소멸되는 지역은 베드타운들이어서 당연히 노령화되면서 사람이 줄거든요. 근데 이 소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은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직주 근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일자리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울 안에서도 베드타운인 곳들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부분을 특히 생각하십시오. 이따가 제 결론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광역시 안에서도, 아까 광역끼리도 문제가 되지만 광역시 안에서도 소멸 위험이 구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멸 위험 지수가 0.4 미만인 곳이 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낮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1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에 있는 한 뭐 60여 개 구쯤 되는데요. 그 구 중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소멸 위협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도 똑같아요. 20에서 39세 인구의 순이동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찾아서. 왜냐하면 통근하고 할 때도 같은 광역시를 할지라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주거의 또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1인 독거 가구가 많아요. 특징, 독거 가구가 많다. 또 하나의 특징, 빈집이 많다. 인구가 독거 가구가 늘다가 그 독거 가구 분들이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률도 떨어진다. 고용률이 54%니까 그 인구의 절반밖에 고용돼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청년 고용률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문직 비중 떨어지고요. 저숙련직 떨어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고용률, 전문직, 저숙련직, 일자리 문제가 주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연구소가 이제 따로 저희가 보고서를 몇 개를 냈었는데요. 뭐 최근 단기적으로 한 6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 뭐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20년도에 보고서를 한번 냈는데 그때 1위가 어디였냐면 자치단체 중에 1위가 어디 시골에 있는 군이 아니라 1위가 대구 서구였어요. 2위가 인천 동구고 3위가 부산 영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도시에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기 지방의 뭐 군, 시골이니까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없습니다. 모두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일자리 요인입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20, 30대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젊은이들 수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심해지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수도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자리와 소득이 가장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조금 뭐 세대 간의 이런 이해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편한 일을 찾아서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다시 정규직이 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이런 문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농촌에서 도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인구 이유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 비율과 대도시 인접하고 있으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대졸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대도시에 얼마나 인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구가 늘립니다. 뭐 그런 것들은 수도권에서도 이 서울과 붙어있는 여러 가지 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 주변에도 왜 보면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다. 그럼 부산은 인구가 주는데 양산이라든가 김해가 늘고 있죠. 그리고 대구도 경산 같은 곳이 늘고 있고 전주 옆에도 완주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과 농림업 종사자 숫자가 많을수록 인구가 줄어들더라 하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 사람이 줄니까 젊은 사람이 줄니까 60세 이상 노인이 증가하고 그리고 농림업 종사자가 많다는 거는 기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 또 청년들이 떠나니까 그분들의 일자리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상대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이동과 정책 변수를 한번 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나 산업단지 조성이 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실히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가 좋은 산업단지여야겠죠. 지금 우리나라 산업단지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면 효과는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구가 그리로 이동하겠죠.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찾아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혁신도시들이 지역에 긍정적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성공한 혁신도시가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를 구시가지나 이런 데다가 만들어서 구도심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기 외진 곳에 엉뚱한 곳에 행정구역이 겹치는 곳에 혁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공동화 해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오기를 꺼려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거는 지금 이미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이전이나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천군입니다. 우리 안동도청이 있습니다. 저 경북도청이 안동에 있는데 사실은 행정구역상 예천과 안동에 겹쳐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건물은 예천에 속했다, 이 건물은 뭐 안동에 속했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이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도청 이전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4년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방 소멸을 어디서 막는 그런 효과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주거교육 인프라와 일자리가 연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오르시죠? 대학이죠. 지방대학을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대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공립대부터 먼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살리려다 보면 모두가 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몇몇 도시들은 그 대학과 연계해서 창업단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일자리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권 공동체 그리고 생활권 수준에서의 대응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조금 거점 도시, 압축 도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대도시가 있어야 이 생활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구가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효율성도 있지만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역이 협업을 해서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울경 같은 경우도 한번 그걸 모여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대구 경북이라든가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를 통합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그게 꼭 올바르다라든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좀 어떻게 극복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방소멸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깊이 들어가고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 지역 현안에 맞추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교육주거 인프라 그리고 일자리. 그래서 생활 편의시설과 일자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끼리 협업해야 된다. 이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